시간이 되었으므로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제6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 7시부터 8시까지 강연해 주실 조창훈 교수님께서는 미래에셋증권 컴플라이언스 본부 과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정치행정분과의 전문위원을 역임하시고 현재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주임교수,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컴플라이언스 센터장, 윤리경영학회 기업윤리교육위원장,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윤리반부패와 환경안전 컴플라이언스 중 윤리반부패를 주제로 강연해 주실 조창훈 교수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갖고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조창훈 교수입니다. 훌륭하신 변호사분들과 함께 컴플라이언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요. 재미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하기로 되어 있긴 하는데요. 제가 순간순간 질문도 드릴 테니까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하시면서 만담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교환 이제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마인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사기업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 영역에서는 이제 반부패 영역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라고 이제 쓰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는 보통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기업 영역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공공 영역에서도 이제 컴플라이언스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반부패 관련 컴플라이언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굉장히 재밌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이게 컴플라이언스 마인드가 리걸 마인드하고는 어떻게 다르구나라고 이제 아실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컴플라이언스 마인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업윤리 마인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업윤리가 말은 되게 쉬운데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되게 어버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윤리 마인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해상충 또는 이해충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왜 이게 발생이 되는지도 이야기할 거고요. 이해상충, 이해충돌이 커지게 되면 내부자 거래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내부자 거래가 자본시장법에 이야기하고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크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자 거래가 왜 커지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최근 들어서는 기업윤리나 컴플라이언스나 리걸도 마찬가지긴 하는데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큰 송사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무엇인지 이걸 믹스해서 같이 생각하는 게 컴플라이언스 마인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발적인 질문인데요. 직장 생활 하면서 최고로 재테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 혼자 이야기해야 되죠? 네, 문제의식이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회사 정보와 관련돼서 내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그럼 이해 충돌이 생길 수는 있겠는데, 이게 가장 알짜배기 재테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여부 판단하지 않고요. 첫 번째 문제의식이 뭐냐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고의 재테크는 회사 직무를 이용해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그런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 마인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컴플라이언스 판단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판단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변호사예요. 변호사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변호사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이제 극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컴플라이언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클라이언트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환경과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판단과 컴플라이언스 판단이 다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컴플라이언스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윤리 시각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기업윤리 시각이 어떻게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이해 충돌 또는 이해 상충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안만 판단한다고 하게 되면 적법과 비적법, 그러니까는 이제 준수와
비준수로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법에 예를 들어서 법의 100까지는 99까지는 합법이고요. 100부터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그냥 딱 생각했을 때 그러면 99까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좀 작게 협소하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법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99하고 100에 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한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이치에서 봤을 때 99를 택했어요. 그러면 저거 좀 지능적이네 이렇게 비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상충이 어느 정도까지 커지게 되면 법적인 판단을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게 되면 오해를 해서 우리가 요거도 먹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컴플라이언스 마인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다른 데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우선 이제 컴플라이언스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직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교환해 보시는 것처럼 컴플라이언스 직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소양이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굉장히 그 이해상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되게 이제 많이 드렸는데요. 이해상충이 6번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그 담당자에게 필요한 소양을 이렇게 갖추기 위해서는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이해상충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해상충에 대한 개념 파악이나 마인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직을 전체로 이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는 제가 이제 학교 컴플라이언스 전공 학생들하고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로서 물론 이제 혹시 변호사 직역에서도 컴플라이언스를 같이 겸직하거나 같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내 조직에서 어떠한 담당자에게 필요한 소양이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좀 활발한 성격도 있고 활발하지 않은 성격도 있거든요. 다만 그거는 나중 문제인 거고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상충에 대한 개념 파악하고요. 이걸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직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소양은 1, 2, 3, 4, 5, 6, 6가지가 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바람직한 직무 담당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은 도전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거, 이거 굉장히 동전의 양면인데요. 바람직한 컴플라이언스 직무 담당자의 자세,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 내의 모든 회의체를 파악하고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선 모든 조직의 회의에 컴플라이언스 담당 직원 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 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한다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회의를 하는 부서 분들은 이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좀 리스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역으로 왜 모든 회의에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참여해서 회의 내용을 기록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냥 거기 개입돼서 이거 해도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직결 심판? 직결 검토?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해상충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걸까요? 나중에요. 그래서 서구 회사에서도 혼자 이야기 말씀을 드리지만 서구권에서도 모든 회의에 파악하라고 이제 권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다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회의에 따라서 어떠한 이해상충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하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서 이해상충이 커지는 비즈니스 또는 커지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가 참여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경감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든 회의에 참석한다는 게 해당 조직이 겪을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해서 먼저 인지하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누구보다도 사내 정보에 밝아야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이익들이 충돌되고 있는지 이제 아셔야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굉장히 모범적인 멘트죠. 이렇게 살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피곤할 것 같습니다. 항상 핸드폰
핸드폰 켜놓고요. 이 핸드폰 켜놓고 계속 연락받아야 되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모범 기준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분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보할 수 없는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법을 준수하는 게 아니라 우회하고자 많이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회하고자 하게 되면 이해상충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당장의 이해상충은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상충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게 되면 양보할 수 없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컴플라이언스가 리걸 마인드보다는 더 큰 도전을 받을 수가 있고 더 큰 전문성과 책임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해상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필요하겠죠. 근데 컴플라이언스는 아시겠지만 컴플라이언스 마인드는 속된 말로 때리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감사처럼 수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 쪽은 엄밀히 그러니까 약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외과 의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술대에 올라와서 수술을 하는 거죠. 수술을 하게 되면 잘라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수술을 할 때 엄한 거 다 잘라야 될까요? 필요한 것만 잘라야 될까요? 필요한 것만 자르겠죠. 그래서 감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비용으로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달리 얘기하게 되면 약간 이렇게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하는 것도 이제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지혜인데요. 그래서 넘어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컴플라이언스는요, 약간 예방적인 측면에서 예방의학 또는 한의학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한의사들이 수술을 하지는 않잖아요. 기의 원활한 이렇게 혈맥을 뚫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약간 컴플라이언스는 외과 수술이 아니라 예방의학 또는 한의학적으로 그 사람의 큰 수술 없이 미리미리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컴플라이언스 직무의 담당자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직무 담당자 자세 이야기한 거하고요. 그리고 직무 담당자에게 필요한 소양과 관련돼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요, 1시간 정도 재밌는 좌담회가 가능합니다. 이 직무 하시는 분들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법무팀의 법무 직역 사람들하고는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이 얘기도 하게 되면 굉장히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물론 내부감사 직무하고도 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감사 직무, 컴플라이언스 직무, 그리고 법무 직무. 이 세 직무가 이렇게 이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재밌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컴플라이언스 마인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영역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한 중요 영역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또는 이해상충 리스크가 퍼지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해상충과 관련돼서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해상충이 존재하는 영역. 근데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쭉 열거적으로 나와 있기는 하는데요. 이해상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이슈마다 회사의 내부 통제가 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건강한 지배구조를 갖고요. 건강한 내부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해상충 영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경영진의 이슈들이 많은 회사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면요. 건강하지 못한 지배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건강하지 못한 지배구조이자 두 번째가 뭐냐면 내부 통제 또는 컴플라이언스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상층부가 속된 말로 개판치고 기술적인 내부 통제나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더 이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조직에서는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되냐면 윗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유하고요. 손발이 되는 직원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내부 통제,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조직들은 굉장히 이해상충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열거되어 있는 그 신호가 우리 조직에서 발생되고 있다. 또는 컨설팅하고 있는, 자문해주고 있는 조직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지배구조, 건강하지 못한 내부 통제 또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어떠한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거죠? 이해상충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감사 조직이 있어요. 근데 감사 조직이 전문성이 좀 딸려요. 우리가 뭘 해도 지적을 못해요. 전문성이 없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말을 못하는 환경이거나. 그러면 우리가 통제받는 조직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감사받는 조직이에요. 그러면 감사팀이 잘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심을 할 겁니다. 근데 쟤네들은 나와도 바보야 라고 이제 그런 인식이 있죠. 그러면 이해상충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을 넘어서는 비즈니스를 행위를 하고자 많겠죠. 그것도 이해상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경영진이 법인카드 가지고요, 사적인 용도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 경영진들도 사적으로 주말에 비즈니스와 관계되지 않은 거 많이 쓰고 있는데 나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 회사 전체적으로 이해상충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으니까 뭐 지금 1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첫 번째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조직이 어떤 리스크가 있어서 이게 통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해상충 리스크가 생기겠구나.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다양한 기업 윤리적인 이슈 또는 내부 통제 이슈 또는 사건 사고 또는 송사가 많아지겠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영역은 되게 중요하니까 저걸 전체적으로 보시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 이해상충 영역 측면에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상충과 관련돼서는 서구에서는 그레이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레이존. 사실 이제 컴플라이언스는요, 또 기업 윤리는요, 그레이존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컴플라이언스가 어려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100 이상은 불법이래요. 99까지는 적법이래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레이존이 되는 겁니다. 법에는 딱 100 넘어가게 되면 불법이잖아요. 근데 99하고 100은 딱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입장에서는 99까지는 되고 100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물론 기술적으로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법적으로 판단의 잣대는. 근데 법적인 판단의 잣대는요, 나중에 또 고쳐지게 될 겁니다. 법은 좀 후행적이기 때문에 기업 윤리는 선행적이거든요. 왜 그러면 법이 나중에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한 업무 관행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상충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적절한 업무 관행과 관련돼서 이해상충, 그레이존, 이거는 굉장히 컴플라이언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조직원들하고 친해져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실무자 생활을 해봤지만, 감사나 컴플라이언스는 같이 밥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법무는 같이 밥도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무는 어떻게 보면 되는 쪽으로도 검토해 줄 수도 있거든요. 약간 조심스럽기는 하는데요. 그거는 뭐 나중에 혹시 자리가 되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영역 측면에서는 회색 지대하고요. 이해상충을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이제 리걸 마인드하고는 좀 다른 마인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상충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서요. 자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기 비즈니스. 그걸 이제 이해상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해상충 또는 이해충돌 또는 이익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하고 경영학에서는요, 이해상충이라고 얘기하고요. 법학 쪽에서는 이익충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공공조직이나 뭐 국회의원들, 뭐 공무원들 얘기할 때는 이익충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이익충돌 방지법 이런 이슈들도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익충돌은 약간 공공 영역에서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해상충은 같은 말이기는 하는데 사적 영역에서 주로 쓰는 말이다 또는 경영학이나 심리학 쪽에서 쓰는 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상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대 주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조직인데 회사라고 얘기를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임직원이요. 엄밀히 이야기하게 되면 임원하고요 직원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직원보다 임원의 욕심이 더 크겠죠. 또 직장생활 저도 해봤지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보통 임원이나 관리자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자기의 생각이 회사의 생각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회사는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리기는 하거든요. 틀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직원의 욕심은 구분해야 되는데 통칭으로 그냥 임직원의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마지막은 고객이요, 클라이언트의 욕심이요. 그래서 이해상충이 뭐냐면 회사의 욕심, 임직원의 욕심, 고객의 욕심이요,
적정 수준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한쪽 이익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럼 이해상충이 크게 발생이 돼서 큰 리스크가 발생된 겁니다. 카메라는 안 나왔는데 이 손이 내려갔죠. 이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균형감을 가지고 적정 범위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상충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눈치를 많이 보셔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가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도발적인 얘기입니다만, 많은 조직들이 해당 홈페이지에 가잖아요. 그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많은 조직들이요. 좀 기다려볼까요? 채팅으로 쳐줘도 되는데. 많은 조직들이 누구의 이익을 극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대부분의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고객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대외적으로 맞는 얘기긴 하는데요. 그냥 실제적으로 이제 영리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왜 회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죠? 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누가 먼저 돈을 벌어야 될까요? 회사죠. 조직이죠. 왜 그러냐면 조직이 고객에 대해서 유무형의 서비스 또는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이 환경을 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공장에 투자하고 비즈니스에 투자해서 직원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고객에게 서비스나 제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해상충과 관련돼서 항상 조직이 적정 수준의 이상의 이익을 벌어야 됩니다. 이익이나 이제 부가가치. 그래서 임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죠. 월급 주고 또 뭣도 줘야 되는 거죠. 보너스도 주는 거고요. 또 뭣도 시켜야 되죠. 진급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원들의 만족감을 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고객에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고객들의 욕심은요. 저기 정도가 있을까요? 정도가 없을까요? 고객은 항상 더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고객이 욕심이 너무 과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적정 수준에 대해서 제지해 줄 수 있어야겠죠. 이해되시죠?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게 회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나잖아요. 쉽게 이제 구분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지배구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너 리스크가 좀 크죠. 그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오너가 있다는 얘기는 건강한 지배구조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너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지배구조, 두 번째는 이 컴플라이언스가 강한 조직에서는 이 이해상충 리스크가 작습니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건강하지 못한 조직에서는요, 이해상충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내가 뼈 빠지게 일을 했어요. 물론 회사 보통 입사할 때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한번 뽑아주시면 뼈를 묻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회사가 내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돈도 많이 벌었는데요. 나로 인해서 저에게 주는 게 월급밖에 없어요. 진급도 안 시켜줘요. 그러면 해당 임직원 입장에서는요. 어떠한 선택을 할까요? 그냥 나는 입사했을 때부터 뼈를 묻기로 했으니까는 끝까지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받은 만큼만 일하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받은 만큼만 일하자 플러스 회사 직무와 관련돼서 내 비즈니스를 할까요? 이 세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해상충이 많아지는 조직일수록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임원의 욕심이 있고 근데 직원의 욕심이 있습니다. 임원의 욕심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회사의 욕심과 결탁해서 굉장히 다른 이슈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게 이제 대부분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업무 추진비를 좀 창의적으로 만들게 되면 약간 비자금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이해상충에 수반되는 이렇게 현실화되는 유형의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 마인드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과 관련돼서 어떠한 이해상충이 발생되고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아셔야 되고 조사에 있어서 나름의 객관성을 부여해서 필터링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해상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 나왔던 사례입니다. 강의교원에 있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불법이다 적법이다 그런 얘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런 것도 이제 이해상충 리스크가 생겨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제 최근에 국토부 차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적법 여부를 떠나서요. 이것도 이해상충 리스크로 사람들이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실 겁니다. 예, 목포 건이 있었죠. 이것도 이해상충 리스크가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1심이 끝났죠. 그래서 2심도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이해상충 리스크가 생겼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컴플라이언스 이제 시간이니까요. 예, 세 번째, 뭐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죠. 예, 이해 충돌, 이해 상충.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했으면 이런 게 뭐 최소화됐을 텐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 상충의 리스크를 우리나라 현재의 법규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해할 수 있는 폭로들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컴플라이언스는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이거를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 충돌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 상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말씀만 드렸잖아요. 이번에 이제 재밌는 사례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교환 제가 이제 그 PDF로 아마 드렸을 텐데, 공유하셨을 텐데, 그게 아마 링크로 아마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니면 링크가 안 들어갔으면 제가 이제 주소 이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련 영상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게 되냐면요. 제가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가 나에 대한 보상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낄 때 발생되는 이해상충입니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는데 재밌죠? 이것도 전형적인 이해상충 리스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이해상충의 한 예로 제가 강의 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이제 뭐죠? 그러니까 강하지가 않으면 이제 저런 리스크들이 이제 발생이 될 수 있어서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도 전형적인 개인의 일탈 행동이지만 이해상충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저러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 좀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는데요. 이제 계약과 관련돼서 이제 바터 리스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속은 사람들은 말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일을 할 때 처음에 잘 몰랐어요. 컴플라이언스 업무 할 때는 잘 몰랐는데, 법무 업무를 하면서 큰 비즈니스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 바터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바터 리스크가 뭐냐면, 원래 바터는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약간 지금 은어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원래는 물물 교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량을 주고 뭐 다른 제품을 사오거나, 무기 수출할 때 이렇게 바꾼다거나, 이게 이제 바터인데, 지금은 어떤 개념으로 바뀌었냐면, 은어가 서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계약서에다가 이게 어떻게 보면 백마진이라고 얘기할까요? 리베이트나 백마진 이런 거를 녹여갖고 주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주고받는 현금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사와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금방 필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다가 녹이게 되는 거죠. 이때 어떤 이해상충과 관련돼서 조심하셔야 되냐면 전관하고 현관이요. 전관이 오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현관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 재직자들이요. 그래서 재직자와 퇴직자들 간에 리스크가 생기게 되면서 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건 이제 바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이어서 뭐 구체적으로 해당 산업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적지 않은 산업들이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또 대기업 간에 또 밀어주기, 계열사 간에 밀어주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바터 리스크의 일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해상충의 표면화된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악된 빈틈이다. 그래서 설계된 거마비 비즈니스다. 거마비를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비자금 리스크나.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는데요. 재밌죠?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이해상충 리스크입니다. 누구냐면 전무의 욕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에 녹여갖고
영업선팀을 이용해서 했던 겁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요. 그 전무님, 상무님, 이사님, 뭐 부장님, 뭐 이렇게 팀장님 다 집에 갑니다. 전형적인 그 바터 리스크의 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시에 그 미생 뭐 드라마를 보게 되면 사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 여태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거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됐던 거죠. 이것도 이제 이해상충입니다. 드라마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장님도 묵인하셨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이해상충 리스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해상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가 끝나기엔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 들어서는 그 기업 윤리나 컴플라이언스나 이 개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요. 지속 가능성이 깨졌을 때에 또 컴플라이언스와 기업 윤리 리스크가 되게 커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필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 뭐다라고 이제 기본 개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구체적으로 법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선 지속 가능성이 뭐냐면 대표적인 그 예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어린 물고기를 잡으면 뭐 과태료를 80만 원 부과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게 뭐죠? 왜 어린 물고기를 잡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 링크 달아놨으니까 PDF 파일 받으시면 이제 클릭하셔갖고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끼는 잡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산란기 때 뭐 이렇게 어부들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지속 가능성이죠. 그래서 미래 세대의 먹거리 환경까지도 챙겨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 지속 가능성을 이제 판단하실 때 네 가지 자원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자원 중에 어느 하나라도 크게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윤리 리스크 또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리스크는 나중 문제고요. 이게 훼손이 됐으면 여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져서 없었던 행정 리스크, 없었던 법적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법적인 판단과 다른 그 판단 사항인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이해를 할 때는 네 가지 자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연 자본, 천연 자본이라고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면 녹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북극이 남극이 얼음이 녹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농토가 예전에 꽁꽁 얼었던 땅이 이제 녹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자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을 거예요. 어떤 투자를 할 건데 해당 지역의 자연을 너무 개발했어요. 그럼 나중에 홍수가 난다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공장을 지었던 그리고 그 공장 허가를 줬던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윤리적인 비난과 민사 형사적인 리스크까지도 이게 커질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죠? 물질 자본이요. 이거는 그냥 자원을 회송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종이 쓰잖아요. A4지.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나무를 훼손해서 물질 자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최근 들어 인적 자본, 목숨이 돈값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죠? 원청에 대해서 책임을 되게 많이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무사고라고 막 자랑했는데 그거는 정규직만 해당되는 거고 비정규직, 하청의 하청업자들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들이 죽지가 않았으니까 우리 기업은 무사고 기업이다. 이렇게 막 알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것도 인적자본 측면에서 봤을 때 비난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사회자본. 지금 야근 못하게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사회자본이라고 얘기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지속 가능성이 뭐냐면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어느 한 자본만 커지게 되면 그게 성장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자연 자본을 훼손하고 물질 자본을 크게 했어요. 인간 자본을 혹사시켜갖고 물질 자본을 크게 했어요. 사회 자본. 이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동자들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극대화해서 성장을 이뤘어요. 그러면 이쪽 세 군데가 이익이 훼손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약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강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해갖고요. 이 네 가지 자원이 균등하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쪽이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리스크가 올라와서 법과 제도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뭐가 발생이 되는 거죠? 많은 비난과 그리고 비판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서 없었던 감독 규제, 없었던 사법적인 판단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규제를 안 했는데
비판의 여론이 사회적 시각에서 계속 증대되다 보니까 법 감독 규정이 바뀌게 되는 거고 법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성장회사 같은 경우는 공시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예, 이런 이슈들이 발생이 돼서 막 여기저기서 시민단체한테 소송이 들어오거나 소송을 받게 되면 또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를 생각할 때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어느 자본이 심각하게 깨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윤리,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리걸 마인드하고 다른 기업윤리 마인드, 컴플라이언스 마인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보통 사기업에서는 컴플라이언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공공 영역에서는요, 청년 반부패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청년 반부패 컴플라이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는 공통점인데 이게 사기업으로 가느냐 공기업으로 공공 영역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문서화되고 규정화되는 게 좀 다르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해상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쌓이잖아요. 경험이 쌓이면 이게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라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법만 많이 알게 되면 법은 법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되면 전례라고 해갖고 판결문을 보게 되잖아요. 판결문은 후행적입니다. 컴플라이언스하고 기업윤리는 선행적입니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서 감안하시게 되면 리걸 마인드하고 다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꼭 변호사가 아니어도 이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어느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까요? 기업윤리적인 측면에서 검토하고요. 또 법규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무팀이 있어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부서도 있어요. 그러면 이해상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현재 적용받는 법규가 어떤 게 있는지 법무조직하고 같이 검토를 하면 또 되겠죠. 이해를 되시죠? 그런데 법적인 것만 판단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9와 100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적극적으로 예방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리걸 마인드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마인드는 좀 다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강의 교환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써놨습니다. 뭐냐면 중국이 우리는 아실 거예요. 중국의 영어 명칭이 차이나잖아요. 그냥 발음하게 되면 진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중국이 차이나를 선택했을까요? 중국의 진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나라가 중국을 최초로 통일했던 나라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차이나를 지금 그 중국의 명칭을 쓴 겁니다. 우리나라는 코리아잖아요. 고려, 고구려, 그리고 고려의 어원을 따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몽고에 그렇게 긴 역사 동안 대항했던 민족이 없거든요.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코리아를 택한 거고요. 중국은 최초의 통일 국가여서 차이나를 택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진나라가 가장 먼저 통일했고요. 가장 먼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이 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차이나가 진나라가 빨리 망했냐면 빨리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법과 마인드였고 빨리 망했던 것도 이제 법과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적용에 있어서 부드러움과 엄격함이 구분돼야 되거든요. 거기다는 리더십인데 이 법과가 너무 적용의 엄격성 측면에서 너무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의 통치 철학은 법과는 핵심은 맞거든요. 뒤에서 뼈대를 만들어주는 거고 집행은 육아가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법 적용에 대해서 이렇게 딱 끊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윤리적으로 리더십 측면에서 접근한다.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컴플라이언스 마인드는 기업윤리 마인드는 리걸 마인드와는 좀 달라야 된다. 적용의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과적으로 너무 이렇게 잘라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정해진 시간이 딱 1시간이어갖고요. 불이 나게 달렸습니다. 딱 이제 50분이네요. 5분 정도 Q&A 받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 수강생 분들께서는 화면 하단의 Q&A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교수님께서 답변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상 회사의 가장 그레이한 영역이 어디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냥 아까 강의 교환에도 있었는데요. 우선 강의 교환을 살짝 이제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강의 교환에서, 네. 여기 이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역이 이제 그레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돈과 관련된 영역이 굉장히 그레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플라이언스나 기업윤리 리스크를 분석을 할 때 재무적인 리스크사 영역하고요, 비재무적인 리스크 영역에 대해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비재무적인 리스크 영역도 재무적인 리스크하고 연결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만지는, 돈과 관련된 영역들이 굉장히 그레이한 영역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맺게 되잖아요. 보통 회사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합니다. 또 이제 계약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맺잖아요. 그날 보통 회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1조 원짜리 계약을 맺었대요. 왜 그러냐면 그쪽 부서에서는 계약과 동시에 그 성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약도 굉장히 그레이한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계약의 이면을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저 바터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계약서만 놓고 보게 되면 그 계약서의 유불리만 보시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가 손실이 안 보게끔 신용보강 측면에서만 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구제를 해서 받을 거다, 법적인 절차만 보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구성원 계약 당사자들 간의 어떠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알게 되면 어떠한 회색지대가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평균 받아야 되는 이익이 있어요. 비용이 있어요. 그게 너무 크거나 작게 되면, 나쁘게 얘기하게 되면 그 일부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죠. 그것도 그래서 계약 측면에서 봤을 때 적정 수준을 벗어났다 하게 되면 그레이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부 회계 관리제도 컴플라이언스, 뭐, 이게 컴플라이언스를 큰 개념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내부 회계 관리자 제도도 그 안에 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회계 관련 컴플라이언스다, 뭐, 공시 관련 컴플라이언스다, 근데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물어보신 걸로 봤을 때는, 아마 기업 영역에 속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컴플라이언스 조직이 없으면 재무회계 조직이 컴플라이언스도 많이 하거든요. 나중에 발전되게 되면 분리가 되겠지만, 그래서 내부 회계 관리자 제도는 재무 영역과 관련된 내부 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컴플라이언스는 예전에는 그 재무 영역에다 통제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제하게끔 요구받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재무 영역과 관련된 내부 통제는 내부 회계 관리자 제도에서 했다. 회계 관련 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재무적인 통제는 컴플라이언스가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냐면 기업들이 비자금 이슈들이 있잖아요. 비자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분식회계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창의적인 업무 추진비를 만들기 위해서 이익 조정을 한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제 자본시장 법규에 따라서 회계 관련된 제도와 관련돼서 위반 사항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회계부서가 적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컴플라이언스가 확인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요, 서로 그냥 예전에는 각기 다른 영역에서 했는데 지금은 중첩되는 영역이 점차 생기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익명 참석자로 주시네요. 저는 그 참가자 채팅창으로 봤었는데요. 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한 분 정도 더 받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격증이 있나요? 이게 이제 뭐, 해외에 민간단체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국내 변호사 자격증처럼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국내에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 뭐 몇 개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 공정거래 쪽으로 예전에 CCP라는 자격증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컴플라이언스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 쪽에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제도라고 해서 뭐 있기는 하는데요. 타 산업에서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게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도 경영 지도사급 이상으로 자격 제도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가 20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컴플라이언스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 직업, 회계사 직업, 그리고 그 해당 법무나 컴플라이언스나 내부 감사에서 일했던 10년 이상의 경력자들을 적합 인력이라고 예시를 했는데 그 예시한 게 이미 2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은 훌륭한 인력들이 양성됐거든요. 그러면 변호사 자격에 준하는 자격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법에 인정하는 자격이거든요. 다른 거에 필요 없이. 뭐 상법의 준법 지원인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법적 자격입니다. 네, 그리고 금융법에서 준법감시인 또 법적 자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제도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그 컴플라이언스에는 관심이 덜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딱 맞게 됐습니다. 이제 맞춰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수강생분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이제 오늘 강연 1교시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귀한 강연을 해주신 조창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